기원전 1700년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대왕국을 이루며 세력을 떨치던 국가가 있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히타이트. 그들이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철기에 있었다. 히타이트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철을 알았고 철로서 도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독자적인 제철 기술로 철제무기와 전차를 만들어 500년간 철의 왕자를 지켜왔지만 히타이트가 멸망하면서 제철 기술은 전 세계로 전파됐고 인류는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에 접어든다. 히타이트의 제철 기술은 중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에 전해진다.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춘추 전국시대 그 시점에 중국에서 아주 비약적인 그 철기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중국의 그 한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그 탄소 그 철강 같은 그 강철 계통의 것들이 생산되는 그 제련법들이 확대가 되는데 그런 기술이 곧바로 그 고조선에 수용이 돼가지고 고조선도 강력하게 성장을 합니다. 철기는 처음엔 농기구로 쓰이며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권력자들이 독점하고 철검과 같은 무기로 제작되면서 권력의 상징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전쟁이 빈번하던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무기와 갑옷으로 더 강력하게 발전해온 철.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권력의 상징이었던 철은 어떻게 모습을 달리할 수 있었을까? 중국에서 유입된 우리나라 철기는 대부분 무기나 농기구 등에 국한돼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생활용구가 사용되긴 했지만 그 수량은 극히 적었죠.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철이 본격적으로 서민들의 일상 생활용품으로까지 스며들게 되는데요.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7세기 중반 한반도는 전쟁으로 물든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통일전쟁을 치른 것이다. 삼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생산하는 데 많은 철을 소비한다. 철을 소재로 한 갑옷이 제작됐고 갑옷을 뚫을 수 있는 최신 무기들이 대량으로 제작됐다.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무기들을 보면 당시에 치열했던 전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나라와 연합한 신라가 통일전쟁의 최후의 승자가 되면서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의 철은 그 모습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통일신라 이후 예전만큼 전쟁이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기로 만들어졌던 철들의 일이 남게 되죠. 그리고 좀 더 보편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무기로 만들어지던 철들 중에서 남는 철들을 다른 도구로서 일상생활 도구로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죠.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 문무왕은 전쟁의 끝을 상징하는 조치로 전국에 있는 병기를 모아 농기구를 만들도록 지시한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보면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지금은 강한 적이 이미 없어졌고 원수와 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군사와 말과 재물을 왕이 또한 가졌으니 마땅히 마음과 힘을 다른 데 옮기지 말고 안과 바깥이 서로 의지하여 병기를 녹이고 허술한 곳은 변화시켜 자연스럽게 후손에게 좋은 방책을 전하여 자손을 현명하게 도와주면 훌륭한 역사가 이를 칭찬할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통일신라에 접어들면서 철은 단단한 나무를 가공하는 철제 도구,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철제 부속 등으로 생활 전반에 쓰이기 시작한다. 또한 기원의 대상이나 의례의 도구로서도 철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마다. 10cm 내외로 작게 제작되는 철마는 주로 주신으로 모시거나 마을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였다. 실제로 현재 도서 해안 쪽에 섬에 들어가서 마을 신앙을 보게 되면은 철로 된 마을로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걸로 제사를 지내고 기원을 하고 당신들의 바램을 얘기하는 그런 풍습이 통일신라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철마를 보며 사람들은 마을의 안녕을 바라고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부안군 변산반도에 자리한 중막동 유적지. 이곳에서도 철기가 출토됐는데 쇠칼과 비늘 갑옷과 같은 철제 무기와 함께 큰 항아리에 고이 담긴 쇠덩이들이 발견됐다.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곳에서 많은 철과 무기들이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안에서 나온 게 이제 토기에 담겨져 있는 철제 무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전쟁통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아마 무기였을 겁니다. 근데 그 같은 무기들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가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제사용으로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철기 중에서도 무기류가 당시 사람들이 기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 산내면에 자리한 실상사. 이곳에 가면 독특한 불상을 만날 수 있다. 약사전에 봉안된 보물 제41호 철조 열애 좌상. 철로 제작된 철불이다. 고려 초나 신라 말 때의 분위기는 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폐의 기능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남원 실상사 같은 경우에는 또 운봉고원에 제철소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철을 운반해서 철불을 주저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불상이 돌이나 청동으로 제작된 것과 달리 통일신라 말부터 불상의 재료로 새롭게 쓰인 철. 전쟁이 끝나고 철이 무기 제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숭배의 대상인 불상까지 철로 제작하게 된 것이다.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남원 실상사 철조 열애 좌상. 높이만 2m 66cm에 달하는 이 대형 철불은 철조불상의 시작으로 꼽히며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철조 열애의 좌상을 들여다보면 불록 튀어나온 선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철불의 독특한 제작 방식 때문이다. 분할 주조법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형 틀을 만들고 내형 틀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쇳물을 부어서 주조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분할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된 그런 주조의 결과물들이 못으로 이렇게 결구되는 형태를 이루어서 실상사 철불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의 분할이 조합돼서 한 철불을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일신라 말 만들어지기 시작해 고려에 보편화된 철불은 조선에 이르러 제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철은 새로운 영역에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비석이다.
이거는 지금 어떤 유물이에요? 이거는 철로 된 비석입니다. 비를 대개 돌로 만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돌로 만드는데 이희야라고 하는 남원 운봉에 있는 현감의 애민 선정비입니다. 실제로 이거의 의미라고 하면은 그 이희야라는 사람이 정말 이쪽 지역 사람들의 공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도 이 강한 철에 본인들이 좀 더 본인들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대개 이제 그 관아나 네. 뭐 현감이나 수령들의 선정비가 쫙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돌인데 그 중에 언뜻 한두 개씩 철비가 있거든요. 예. 아주 그 녹이 좀 슬은 기드란. 근데 이 모양도 이 철비는 상당히 다르고 이수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새겨진 것이 독특한데 지금 녹이 슬어서 조금 약간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보시면 되게 섬세한 문양까지도 넣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문양까지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장식성도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공들어서 만든 비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봉이나 인월, 아영 이 일대가 굉장히 철의 뭐 산지이면서 이런 유물이나 문화적인 산물을 만들어냈는데 철의 생산 지역으로도 이 철비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아마 재료로서 뭔가 비석을 만들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발굴 조사라든지 지표 조사를 통해서 남원이라든지 전북 동부 지역에서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거 갖고 관련해서도 남원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는 철을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석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창군 무장읍성. 읍성한 무장객사 옆에는 무장읍 관리들의 공덕을 칭송하는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비가 있다.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이 비는 철로 만든 비, 철비다. 이 철비는 무장 출신 참판 김영곤의 선정불망비로 갑신정변 전후로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활발하게 제작된 철비. 그 수만 무려 300여 개에 달했다고 전해지는데 왜 조선 사람들은 보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돌을 두고 철로 비석을 만들었을까? 조선왕조실록 영조 38년 5월 20일 첫 번째 기사를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의 당상관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명나라 고황제가 철비를 세워 환시의 용사를 경계하였는데 영락 이후에 태감이 용사하여 우리나라의 사명을 띠고 많이 왔었다. 나무나 돌에 비해 강하고 영원하다고 믿었던 철. 그런 철로 만든 비는 황제의 칙령을 새길 정도로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었다. 각 가문에선 철비가 세워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고 전해진다. 철비의 권위가 높아지자 탐관놀이나 부를 축적한 집단이 권력과 명성을 쌓는 용도로 철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인 계층들은 양반으로 신분을 바꾼 후 조상의 정통성을 가공하기 위해 철비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일제의 조선 침탈과 함께 철비 제작은 중단되고 일제강점기 일본이 군수물자로 철비를 뽑아가면서 대부분의 철비가 소실되고 만다. 이 유물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자기인데요. 여기에도 철이 활용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철은 예술적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비록 질감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색감을 내는 안료로 그리고 공예품의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철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황해도 평산 산성리에서 출토된 주머니 모양의 발걸이. 발걸이는 말을 타거나 달릴 때 탄 사람이 중심을 잡아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도구다. 말을 타는 데 쓰이는 도구지만 외관이 굉장히 화려한데 철로 주머니 부분을 만든 후 표면을 끌로 파내 금실과 은실을 입사한 것이다. 이것을 철제 입사 공예라 하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여기 있는 이런 유물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네요. 철이라는 게 단독으로 아름다움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금이라든지 은을 입사해가지고 다른 종류의 금속과 함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기도 하는데요. 통일기 같은 경우에는 말의 발걸이 같이 당시 지휘관들이 그리고 지배층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만 이렇게 철에다가 은이나 금을 입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되면서 좀 더 보편화가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촛대, 이렇게 거울거리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들에도 이와 같은 철 제품의 입사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우리가 고려시대 청동에다가 은 입사한 경우 많은데 이렇게 철에다가도 입사 기법을 써서 아름답게 장식을 많이 했네요. 철제 은입사 제품은 조선 후기에 더욱 다양해진다. 무구와 마구, 화로와 같은 생활용품을 은입사 기법으로 꾸며 화려함을 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촛대다. 초가 귀했던 조선시대. 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도 양반 귀족층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어느 지체 높은 사대부가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이 촛대는 의도적으로 철을 검게 만든 후 표면을 정으로 쪼아 그 거스러미에 은선을 붙여 제작됐다. 이 촛대는 촛불의 밝기를 조절하고 바람을 막는 화선에 은입사로 장식한 칠언실을 새겨 넣어 품격을 높였는데 단장된 쇠붙이는 한자 남짓한데 쇠를 다룬 기공이 하나같이 신비롭네. 제 몸에 스미는 애석한 세월은 과객과 같으니 그에 기대 밤을 지새느니 누구인지 묻고 싶소. 소재로서 철이 가난한 사람이 못 쓰고 부자만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철을 실용기로서 사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면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용기도 쓰면서도 거기에다 덧붙여서 거기다가 금이나 은으로 장식을 해서 장식품으로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하게 부자들은 사용할 수 있었던. 철의 아름다움은 양반 귀족층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스며들었다. 고려 청자 중 하나인 철화 청자. 일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청자로 여기에도 철이 쓰였다. 철분이 섞인 검은색 안료로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는 철화기법으로 완성한 것이다. 왕실과 귀족 상류층이 썼던 비색 상감 청자와 달리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개성이 넘친다. 고려의 철화 청자의 맥은 조선의 철화 백자로 이어진다. 주로 민간에서 만들어지던 철화 백자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임난 이후 때 철화 백자가 유행하게 된 배경에는 임진왜란 전쟁통에 어찌 보면 당시 주로 사용되었던 코발트라고 하는 안료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안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당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철을 안료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번성했다고 얘기가 되어집니다.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철화 안료. 수급이나 가격에 부담이 없었던 탓에 도공들은
자신들의 자유분방한 작품 세계를 백자 위에 그려낼 수 있었다. 색으로 발현된 철은 고려와 조선의 도자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탕이 됐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의 금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양식을 일구는 도구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함께 해온 철. 히타이트의 철기 문명 이후로 중국의 한나라, 한반도의 고구려, 그리고 근대 서구 열강까지 철을 지배하는 것은 곧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철 자체는 한마디로 국력입니다. 그래서 철을 생산했던 지역 자체는 항상 중앙이자 거점을 이루었죠. 그게 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산업혁명에 대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제철소에서 그만큼 많은 양의 철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됐기 때문에 선로도 깔고 배도 만들고 발전기도 만들고 방적기도 만들고 하면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그 기술이 독일, 미국으로 넘어가서 독일, 미국이 철강 기술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산업, 특히 군수 산업 이런 것들의 강자가 될 수 있었죠. 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그 자체였다. 강함과 부드러움, 창조와 파괴의 양날을 지닌 채 철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인간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인간이 선택한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철도 어찌 보면 그 양면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어떤 농경 문화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인류를 윤택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무기로 사용되면서 강력한 정복과 정벌과 살육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의 또 도구로 인류에겐 다가왔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간에 의해서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이기가 될 수도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글쎄요,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철은 인류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뒤따랐죠. 그리고 오늘날 철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금속 철. 철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인류를 탐구하고 철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미래를 열어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철의 역사는 바로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